네, 이번에는 문관연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오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양자회담의 결과와 또 잠시 뒤에 있을 삼국 외교장관 회담 등에 대해서 오늘 문관연 외교안보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일단 관심을 모았던 게 한중 양자회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줄 알았는데 논의가 안 됐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윤병세 장관과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오전에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무려 1시간을 넘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또 그 민감한 사안인 사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논의를 했는데 네. 회담이 끝난 이후에 이제 발표한 브리핑 결과를 보면은 한중 간에 전혀 사드가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의 이제 부장조리가 지난 16일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한국과 미국 측이 좀 그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직설적으로 우리 당국에 이제는 사드 관련 직격탄을 던졌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관보급에서 한중 간에 매우 큰 신경전이 벌어졌고 우리 정부는 주변국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가리키는데요. 주변국이 우리나라 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맞받아쳐가지고 사드 관련된 1라운드가 끝나고 그 2라운드로 이제 왕이 장관과 윤병세 장관 간의 사드 논의가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네. 오늘 회담에서는 다행히도 이 사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당국자는 사드는 회의 의제도 아니었고 협의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회담에서 한중 간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은 잠시 뒤에 있을 한중일 3국 간의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역시 논의가 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드 문제는 한중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 있어서도 일단 당분간 물밑으로 좀 가라앉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AIIB 가입 문제는 논의가 좀 됐을까요? 네, 두 가지 의제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제 사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러니까 AIIB 가입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이 거론할 걸로 예상했는데 사드는 예상 밖으로 이제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왕이 부장은 이 AIIB에 대해서 우리 측에 가입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달 말에 이제 참가국의 희망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이달 말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이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윤곽을 좀 드러내는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여러 측면을 감안을 해서 현재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랬습니다. 애초에는 우리가 AIIB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월드뱅크 또는 여러 가지 국제 금융 질서에 반하는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는 것은 미국 측과 서로 불편한 관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었는데요. 현재 윤 장관의 발언은 검토 중이다 했기 때문에 여러 실무적인 내용이 검토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 수순에 따라서는 가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 있는 나라들마저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을 이미 의사를 마쳤고요. 심지어는 가장 일본에서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발을 빼기에는 이제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적으로 과연 우리가 가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특히 지분 구조 같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국 일방주의가 심했는데 유럽 국가나 일본까지 이제는 참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독주가 견제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제는 실무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달 말쯤에는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국의 어떤 한중 양자회담 이야기를 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한일 간 양자회담은 어땠습니까? 네, 한일 간에는 약간 좀 껄끄러운 소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국 간에 서로 협의가 진전이 되도록 독려하기로 이 외교장관 차원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점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행사가 이제 6월 달에 있는데 전혀 서로의 관계 개선에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가장 장애물이 됐던 것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해결 문제였는데
양국 외교장관 차원에서 서로 해결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외교장관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서 서로가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양자 협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양국 정부가 이제 주도해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한 행사들 같으면은 이제 기념 리셉션뿐만이 아니라 공동 학술 대회도 개최하고요. 아울러서 한일 축제 한마당 등 여러 가지 민간 또는 당국 차원에서 한일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울러서 일본에서는 우리 윤병세 장관을 일본으로 초청을 했고요. 윤병세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이제 방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은 아베 총리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 연설에 있어서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위 조절을 해서 담을지 그리고 또 8.15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를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동안에 일본은 식민 지배와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 이전에 일본 정권의 입장을 견지를 아베 정부도 해야 된다고 해왔는데 아베 정부가 그동안 좀 애매한 입장을 간혹 보여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많이 해소가 된다면은 한일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 정상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일 간 양자회담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핵무기 이런 방어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북한은 그동안 가만히 침묵하다가 중국에 비해서 다소 늦게 반응을 내놨거든요. 이 침묵의 어떤 시기, 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드 문제 같으면은 2011년도 당시에 이제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발언한 이후에 무려 5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사드의 핵심 요소가 X밴드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의 반경이 1,800km 이상 갈 경우에 중국 동북 지역에 배치가 된 여러 가지 미사일 기지나 또는 항공 전력들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듯이 미국이 중국의 전력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매우 강하게 반발했는데 중국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북한 측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더 입장을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데니엘 러셀 그 미 국무부 차관보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그 부장조리의 방안에 맞춰가지고 같은 시기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불과 4시간 차이로 우리 한국에 돌아가지고 지금 사드 문제 논의가 한중 간에 이슈가 되고 떠올랐을 때 한국과 미국은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사드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의 당사자는 중국이 아니고 바로 북한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동안에 북한은 전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를 않았었거든요.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북중 간에는 군사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가 북한 측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시진핑 체제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때문에 매우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상 기류가 북중 외교에 있었고 그 결과로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그 북중 관계 현주소 때문에 네. 중국 측에서 민감하게 나가서 사드를 반대하는데 북한 측도 발벗고 나가서 같이 동맹 힘을 합쳐서 사드 반대에 대한 입장을 해야 되지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안 됐고 서로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그동안에 발을 빼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늦게서야 현재 19일부터 노동신문, 중앙통신, 중앙텔레비전 이런 그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현재 북한 측에서는 뒤늦게나마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 대사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핵무기 발사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조국 통일 전쟁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게 위협성 발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북한의 그 핵무기 소형화가 어느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정보 당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것이 미국 측에서 당국자 입장에서 진즉 나왔었고요. 우리 당국의 입장은 북한의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요.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밝히고 있지 않는데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쏠 발사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 만약에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 현대사의 발언처럼
핵무기를 발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은 이미 소형화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실전 배치까지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사의 발언은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자 그 북한의 노동신문도 역시 만약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계속할 경우에는 조국 통일 전쟁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또 위협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현대사의 발언이나 노동신문의 이런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북한 측은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할 수 있고 이러한 무력 충돌 과정에서 핵무기로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나 보도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키리졸브가 현재는 끝이 나고 독수리 연습이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되는데 이러한 독수리 연습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북한 측에서는 이런 무력 도발의 발언의 수위를 계속 높여갈 걸로 보고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 던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에 개최가 되는데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북한의 최고인민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회 그러니까 정기국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제 4월 초에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북한 중앙통신이 다음 달 9일 날 제13차 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회이기 때문에 개최 자체보다는 과연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논의를 하고 결정할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네. 최고인민회의 같으면은 북한의 입법상으로는 최고 이제 주권기관이고 북한의 국가기관을 이제 개편을 하거나 아울러서 새로운 정책을 이제 입안할 경우에 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나 또 지난번 그 특별한 발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민 특히 그 북한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입안들이 나올 걸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국가기구 개편과 과정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올해 87살인데요. 그동안의 주요한 행사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이 광명성절과 네. 태양절인데 예. 주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중앙보고대에 나와서 보고자로 나와서 직접 발표를 했었는데 2월 16일 그 광명성절 보고대에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러시아에 가서 눈 안과 수술을 받고 귀국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대외 활동, 공식 활동이 좀 힘든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후임이 만약에 이제는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김기남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가 그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최영애 노동당 비서의 포스트 김영남 가능성이 많이 이제 점쳐졌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내놓고 어느 정도 지금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영애보다는 지금 최태복 또는 김기남으로 만약에 자리 이동이 있으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누가 될지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남북 간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잘못하면 2년 전처럼 회수되는 것 아니냐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개성공단 같으면 2004년 6월에 이제 첫 가동이 돼가지고 11년째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달에 북한 근로자들이 받았던 임금이 57달러였는데요. 현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땐 70달러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 70달러인데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74달러로 인상안을 우리 정부에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그 성행커께서 말씀하신 2년 전의 악몽 그러니까 당시에는 북한 측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관련된 문제를 빌미를 삼아서 개성공단을 5개월 동안 폐쇄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 내세우고 있는 임금 인상안은 지난해 11월에 최고인민회에서 노동 개정안 11개 조항을 당시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 임금 인상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훈련과는 연계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 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현재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문제만 서로 조율이 된다면은 충분히 해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단 폐쇄의 그런 그 최악의 선택까지는 갈 가능성은 일단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